시장 방향성 잡기 쉽지 않으셨다면 마지막까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이런 코너입니다. 김정수의 마감의 정석 시작합니다. 전문가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혼재된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한마디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코스피 2,500 이상에서 손바뀜이 나온 반도체의 추세, 유동성을 주목하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반도체 추세와 유동성을 주목해보자. 섹터별로도 전략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일장 전략 함께 전해주세요. 네, 시장이 이 장기 하락 추세를 벗어났던 요 시점이 3월 달 정도 됩니다. 한 2,350하고 한 2,450. 그죠? 이 3월 달부터 시장이 이 중기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가 좀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그 손바뀜이 좀 진행이 된 이런 흐름들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요. 이제 3월 1일 기준으로 한 3개월 기준입니다. 개인 투자가가 가장 많이 판 게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팔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그 다음에 하이브,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반도체를 가장 많이 팔았다는 거 알 수 있고, 자동차를 많이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요거를 이제 3개월 동안 집중 매도 했는데, 요거를 누가 가져갔냐면, 외국인들이, 이 물량을 고스란히 가져갔습니다. 잘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싹쓸이 했고요. 한 66,000원 정도 되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가져갔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개인들의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거는 이제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기관들 물량들이 더 많이 가져간 상태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물량을 개인들 물량에서 많이 가져온 이런 좀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이런 좀 손바뀜이 있었는데, 이 손바뀜이 진행이 되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3월 달에서 2,600까지 갔었을 때는 유동성이 한 14조 정도까지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좀 좋은 분위기였었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가 동시호가에 5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뺀다면 한 10조 수준으로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성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거래대금이 한 9조 정도 되는 거니까 한 8조에서 한 9조. 그죠? 요거는 그러면은 2,580 이전 고점이었을 때 이때 거래대금이 한 14조 정도 됐었으니까요. 거래대금이 아직 증가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이 유동성에 따른 대응 전략 있잖아요. 이 전략은 그대로 저는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우리가 5월 달부터는 이 시장의 거래대금 자체가 한 2, 3조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우리가 3월 달에서 4월 달은 배터리가 이 자금을 끌고 왔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배터리가 끌고 오지 않았어요. 손바뀜이 된 섹터가 배터리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자동차도 있잖아요. 이걸 저는 여러분들한테 미래차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미래차 섹터는 배터리,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도 사업종 가운데서 저는 바이오가 코로나 이후에 레벨업 됐다. 그래서 바이오를 하나 더 포함을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이 자금은 그냥 반도체가 다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다 끌고 왔기 때문에 반도체 이외에 나머지 배터리나 자동차나 바이오 쪽에서 유동성이 더해져야만 이 판이 커질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전히 저는 현재 시장은 9조에서 한 10조 정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그냥 순환매가만 조금 나오는 거예요. 조금 더 이익이 증가되는 기업들 쪽으로, 조금 더 체질 개선이 된 쪽으로 약간의 좀 작은 배분이 되는 것이지 이게 확장으로 가는 구간은 아니다. 그래서 현금 관리는 저는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돈의 양이 증가하지 않으면 계속 지수는 오르더라도 매매를 하는 것이 정석이다. 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청자분들. 근데
뭐 이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주식들의 결과는 성과가 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보면 유동성이 빼앗기지 않아요. 그죠? 하이닉스는 유동성이 빼앗기지 않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삼성전자도 한 1조 원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합쳐가지고 한 1.5조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삼성전자와 같이 이번 반도체 감산 이후에 엔비디아 효과로 올라왔는데, 이 거래대금이 계속 유지가 되면 소부장을 공략하시는 분들은 올해 하반기에는 소부장을 일단은 포트에 편입을 좀 해놔야 되겠다. 선침해 정도는 해놔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추세 전환 가능성이 이 유동성의 증가에 저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총이 적게 벌어졌을 때는 한 10% 남짓에서 많이 벌었을 때는 한 40% 이상 벌어졌었습니다.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죠? DDR4 첫 출시됐었을 때가 2013년도였었는데요. 그때가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었던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중국, 화웨이, 오포, 비보 이쪽 기업들 같이 성장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스마트폰이 산업을 이끄는 기간 동안에는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시총을 넘어갔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시대보다는 이제 서버 쪽, 서버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쪽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리스크가 동시에 커지면서부터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이익은 많이 나오고 매출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요 한계점 때문에 시총 밸류를 더 넘어설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여태까지 SK 하이닉스가 유동성이 붙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10조 이상의 자금이 커지더라도, 시장 전체적인 자금이 가지더라도 커지지 않았던 요인이거든요. 디스카운트 요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번에는 좀 해소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엔비디아하고 그 다음에 이 엔비디아에서 컨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이 반도체 칩, 그죠? 요거 생산하는 이 주 매출처가 미국이 아니라 중화권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돈들은 전혀 다른 쪽으로 지금 인정을 좀 해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즉 뭐냐면 미중 디스카운트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으니 이제 그거보다는 작년도 9월달에 AMD가 그 PC DDR5용 요 라이젠 시리즈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인텔 나왔잖아요. 사파이어 시리즈 요거 나왔잖아요. 그죠? 차세대 12세대 CPU DDR5 탑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미 세대 교체로 준비는 다 되어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임팩트 있을 만한 사건이 없었는데 요번에 엔비디아가 여기에 불을 좀 지핀 거다. 그러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그 반도체 관련되어서 이 매출이 크게 퀀텀 점프될 수 있었던 게 뭐였었냐면은 중국의 우시 착공하면서 디램 생산 캐파가 2배수 늘어나면서 이 밸류가 늘어났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착공됐었던 거는 2017년도에 착공이 돼서 실제로 그걸 돈을 벌기 시작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도 요 수준 이상을 지난주에 이제 돌파를 해줬다는 얘기는, SK 하이닉스 그동안 디스카운트가 이번에는 다 해소가 됐다. 요런 관점으로 지금 반도체를 바라보면 삼성전자와 이 SK 하이닉스의 이 유동성이 쉽게 빼앗길 수 있는 구조로 가기는 이제 앞으로 어렵겠구나. 요걸 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손바뀜이 나온 상태에서 흐름도 중요한데, 이런 뭔가 큰 어떤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은 먼저 시청자분들이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유동성의 규모를 계속 보세요. 이게 1.5조에서 뭐 많이 나왔을 때는 한 2.5, 3조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원익 아이패스, 그죠? 테스, 파운드리 관련된 매출이 잡히는 업체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미 지금 가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에서는 파운드리 쪽 매출이 나오는 HPS는 이미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죠? 그 다음에 유진테크, 이건 고난이도, 그죠? 그 다음에 PSK까지. 이런 쪽이 반도체 소부장 공략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하반기 편입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 보고 있고요. 만약에 반도체 쏠림이
집중되면 소부장은 적극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반도체 쏠림이 안 나온다. 그냥 지금 수준에서 그냥 9조에서 10조 이 수준에서 그냥 제한된다. 그러면은 한 선침해 정도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집하는 마인드로. 아시겠죠? 요렇게 좀 포인트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배터리에서도 정말 체질 개선이 된 기업들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드린 종목 가운데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있죠. 이 종목은 30만 원 깨졌을 때 여러분에게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이 종목하고 같이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었던 게 에코프로 BM이잖아요. 22만 원 붕괴됐었을 때. 그래서 이거는 좀 수익을 일부 병행을 하고, 포스코 그룹에서의 체질 개선이 되는 기업들 쪽에 대한 공략 포인트로 가격이 왔었을 때를 한번 기다려보자 해서 포스코 홀딩스도 한 32만 원대, 34만 원 정도 기다려보자. 근데 아직 가격이 안 왔으니까 이런 건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계속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포스코 퓨처엠이잖아요. 이전에 이제 케미칼이었고, 이 기업이 이 매출이 나왔었던 포인트를 잘 보면 음극재하고 양극재 가운데서 이 양극재 매출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던 게 201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전만 하더라도 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관련된 매출이 없었어요. 음극재 관련된 매출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내화물, 건설 이쪽, 생석회 이쪽. 근데 지금 메인은 양극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양극재 밸류를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네. 자리가 30만 원대다 이거죠. 그래서 다음에 또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계속 저점을 높이는 공간을 간다면 네. 네, 전문가님 말씀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돼가지고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김정수 전문가의 마감의 정석 시간 진행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감은 증권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